이 사람을 좀 찾아주세요. 박정수가 마광숙에게 말했다. 조심스럽게 건넨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박정수가 누군가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한 채 앉아 있었다. 흑백의 질감 속에서 두 사람은 약간의 거리감을 유지한 채 다정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박정수는 여전히 자세를 단정히 하고 있었고 남자는 옅은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사진은 오래된 듯 색이 바랬지만 그 안에 담긴 표정들은 흐려지지 않았다. 마광숙은 사진을 받아들고 눈을 떼지 못했다. 사진 속 남자에게 익숙함은 없었지만 어딘가 낯설지 않은 기운이 감돌았다. 박정수는 아무런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단지 그 사람을 찾아달라는 요청만을 남긴 채 방을 떠났다. 광숙은 더 묻지 않았다. 거부감을 드러낼 수 없었던 건 박정수의 표정 속에서 처음으로 인간적인 결을 읽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표정의 진짜 이유는 여전히 베일 속에 있었다. 며칠 동안 광숙은 사진 속 남자에 대해 조용히 수소문을 시작했다. 단서 하나 없는 추적이었고 이름조차 없는 인물을 찾는 일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었다. 사진에 인쇄된 인화지 뒷면에서 대연문학회 1977이라는 글자가 발견된 것은 수소문 시작 후 닷새째 되는 날이었다. 해당 명칭을 바탕으로 광숙은 한때 전국대학 문학회 네트워크가 모이던 장소에 문의했고 오래된 회지 목록 일부를 열람할 수 있었다. 거기에서 발견된 하나의 명단. 대연문학회 6기 명단 박정수, 유미양, 이혜경, 마태훈, 강민섭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힌 이름 하나. 윤경환. 광숙은 이 이름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녀는 즉시 지역 인구 정보를 검색했고 부산 인근 마씨 본관 출신이 대연동 일대에 몇 명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단서로도 사진 속 인물과의 직접적 연결은 되지 않았다. 광숙은 다음 단계로 사진 속 배경을 분석했다. 오래된 나무 벤치 후면에 흐릿하게 보이는 학교 교문과 이름 없는 교목. 부산 사범대학의 옛 캠퍼스 구조와 사진의 구조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부산 사범대학 총동문회에 문의한 끝에 1977년 졸업 앨범 일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사진 속 남자와 닮은 인물이 한 장의 사진에서 발견되었다. 이름은 윤경환이었다. 광숙은 메모장을 꺼내 적었다. 윤경환, 부산 사범대학, 문학회 동기, 박정수의 과거 연인, 추적 완료. 접촉 시도 예정 며칠 후 광숙은 강원도 태백의 오래된 중학교 앞에 도착했다. 윤경환은 이미 퇴직한 지 오래였고 현재는 인근의 작은 마을에서 혼자 지낸다는 이야기를 어렵게 듣고 찾아낸 정보였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박정수는 광숙의 안내를 따라 강원도로 향했다. 차 안에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 윤경환과 박정수는 오래된 마루에 마주 앉았다. 인사는 짧았고 말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오랜 시간을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박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진심으로. 서울로 돌아온 지 이틀째 되던 날 박정수는 자신의 방 안에서 혼자 거울을 바라보다 이마를 찌푸렸다. 아침부터 오른손 끝이 저릿했고 찻잔을 들 때마다 작은 떨림이 손끝에서 시작되어 손목까지 번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에스테틱에 가는 길에 넘어진 뒤에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다음 날 그녀는 조용히 병원을 찾았다. 담당 의사는 몇 가지 신경반응 검사를 진행한 뒤 뇌신경 MRI 촬영을 권유했다. 검사 후 의사는 모니터 앞에서 설명을 이어갔다. 위치상 정밀 조직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종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박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검사 일정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섰다. 같은 시각 마광숙은 술도가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택배 상자가 도착한 줄 알고 문을 열었지만 문 앞에는 소형 편지 봉투 하나만 놓여 있었다. 흰 봉투 위에 적힌 단 3마디. 다시 찾지 마세요. 봉투를 열자 안에는 흑백 사진 한 장과 손글씨로 적힌 종이 조각이 들어있었다. 그 사람은 위험합니다. 당신이 아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윤경환이 군중들 사이에 서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 옆 사람들의 얼굴은 일부러 가려진 듯 흐릿하게 인화돼 있었다. 광숙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었다. 그날 저녁 박정수는 술도가를 방문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광숙은 그녀의 안색을 보고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지만 굳이 묻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국물을 건넸고 박정수는 조용히 그것을 마셨다. 그 후 박정수는 거실에 앉아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그 일기장을 윤경환에게 다시 보여줄 계획이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광숙은 윤경환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그는 지금 서울에 와 있으며 박정수를 잠깐이라도 볼 수 있겠냐고 물었다. 광숙은 시간을 조율했고 이틀 뒤 술도가 근처 작은 찻집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윤경환은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박정수 앞에 앉아 가방 안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1980년대 그들이 함께 나눴던 시구절들과 박정수가 보낸 손편지 복사본이 정리돼 있었다. 나는 아직도 내 글씨를 알아봐. 내가 준 것들 하나도 버리지 않았어. 박정수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녀는 말 대신 수첩을 받아들고 조용히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그들이 헤어질 무렵 윤경환은 다시 조심스레 말했다. 혹시 그때처럼 다시 시작할 순 없겠지? 박정수는 미소도 대답도 없이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그냥 너도 나도 무사했으면 좋겠어. 그들이 찻집을 나서는 순간 반대편 도로 모퉁이에 세워진 검은 세단 차량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다. 창문은 짙게 틴팅되어 있었고 번호판은 낯선 지역 번호였다. 그 차량은 그들이 찻집을 떠나는 내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차량은 윤경환이 택시를 타고 떠난 직후 아주 천천히 골목 어귀를 돌아 사라졌다.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밤 마광숙은 술도가 앞골목에서 정체불명의 검은 세단 차량을 발견했다. 이른 저녁부터 멈춰선 그 차량은 윤경환이 집을 나설 때까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광숙은 수상하다는 생각에 차량 번호를 재빨리 메모했지만 차량은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이튿날 아침 그녀는 근처 편의점으로 향해 CCTV 영상을 확보했다. 화면 속 검은 세단은 오후 9시 46분경 등장했고 1시간 반 가까이 동일한 자리에 정차해 있었다. 차량이 사라진 시각은 윤경환이 떠난 직후였다. 운전자는 내리지 않았고 조수석에도 사람의 흔적은 없었다. 번호판은 희미했으며 조명에 반사돼 식별이 어려웠다. 광숙은 이 사실을 박정수에게 직접 말하진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직감했다. 누군가가 이 만남을 알고 있었고 그 감시의 대상이 박정수인지 윤경환인지 혹은 둘 다인지 아직은 분간이 되지 않았다. 같은 시각 박정수는 병원에서 전화 한 통을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전 진행한 정밀 MRI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고 아무 말 없이 전화벨이 울리길 기다렸다. 그리고 그 벨소리는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울렸다.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았다. 위치상 악성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보시죠. 빠를수록 좋습니다. 박정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생각보다 덤덤한 자신의 반응이 오히려 낯설었다. 그녀는 예, 알겠습니다. 라는 짧은 답을 남긴 뒤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손등에는 희미한 떨림이 번지고 있었다. 저녁 무렵 윤경환이 다시 서울을 찾았다. 이번엔 박정수가 먼저 그를 불렀다. 그녀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국화를 우려낸 찻잔을 내밀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박정수는 문득 수첩 한 권을 꺼내 펼쳤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두 사람이 주고받은 엽서, 복사본과 짧은 시 구절들이 붙어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기억을 잃기 전에 당신 얼굴, 당신 목소리 다시 한 번은 담아두고 싶었어요. 윤경환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손의 온도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온 온기였다. 하지만 그날 저녁 다시 그 차량이 나타났다. 이번엔 예전보다 가까운 거리, 술도가 입구 바로 앞에 정차했다. 다음 날 아침 마광숙은 대문 앞에 놓인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다. 안에는 낯선 행사장에서 찍힌 사진 한 장과 메시지 한 줄이 적혀 있었다. 과거를 파고들수록 진실은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날 아침 마광숙은 그 봉투를 다시 꺼내들었다. 사진은 1980년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실내 행사장에서 찍힌 것이었다. 사진 속 중앙에는 윤경환이 있었고 그 오른편에 희미하게 박정수로 보이는 여성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사진의 왼쪽 끝에 멈췄다. 한 남자, 정장을 입고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윤경환보다 더 중심에 선 듯한 위치. 배경은 뚜렷하지 않았지만 배경 플래카드의 글자 중 일부가 선명하게 보였다. 창립 10주년 기념식, 그리고 한국 출판. 박정수는 사진을 보자마자 미세하게 떨었다. 그녀는 사진을 곧장 봉투에 다시 넣고 장롱 안에 감춰두었다.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숨겨진 감정은 귓불까지 올라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 두 번째 연락이 왔다. 정밀 조직 검사 결과가 도착했고 의사는 확진이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초기 뇌종양으로 진단됩니다. 위치상 수술은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박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예정된 입원 일정을 미뤄달라고 했다. 아직 못 끝낸 일이 있어서요. 그 말에 의사는 말없이 동의했다. 같은 시각 윤경아는 태백자택에 도착했다. 기차에서 내려 산길을 따라 집까지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그는 안방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고 그것을 가방에 조심스레 넣었다. 서류에는 과거 문학회 활동 당시 작성된 내부 회의록, 출판 기획서 초안, 그리고 그와 박정수가 주고받은 몇 통의 편지가 함께 보관되어 있었다. 다음 날 윤경아는 박정수에게 연락해 말했다. 이번 주말에 서울에 갈 생각이요. 마무리할 게 있어. 하지만 그 통화가 끝난 직후 윤경아의 집 전화기에 낯선 발신이 찍혔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발신자는 곧 다시 전화를 걸었다. 두 번째 전화도 받지 않았지만 그날 밤 누군가가 그의 집 앞까지 다녀갔다. 마당에 놓인 낡은 의자 위에는 누군가의 발자국과 낡은 재떨이 하나가 남겨져 있었다. 안에는 반쯤 탄 담배꽁초 하나. 익숙한 냄새였다. 30년 전 문학회 모임에서 가장 많이 피우던 브랜드. 박정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서울 집 안에서 또 다른 병원 예약서를 들여다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시간이 없네요. 끝까지 보고는 가야겠어요. 윤경아는 다시 술도가 근처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얼굴에 단호한 기색이 역력했다. 박정수를 만나자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가방 안에서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이건 당신이 알아야 할 일들이요. 그 안에는 과거 출판사 시절의 회의록과 당시 기획되었던 시집의 초판 원고, 그리고 문학회 말기 멤버들 사이의 편지 복사본까지 정리돼 있었다. 박정수는 조용히 그것을 받아들었다. 내용 중 일부는 오래전 잊은 이름과 상황을 떠올리게 했다. 그중 한 장에는 경환, 그건 위험한 일이야. 우리는 문학을 하러 모인 거지 사람을 지우기 위해 모인 게 아니잖아.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박정수는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다. 그날 저녁 마광숙은 오영재 중 강수를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강수는 신중한 성격답게 곧바로 직접 조사에 착수했다. 그는 술도가 근처의 차량 번호판 조회부터 시작했고 편의점, 소방서, 학교 등 인근 건물들의 외부 CCTV 위치를 하나씩 메모장에 정리해 나갔다. 며칠 후 강수는 차량 등록 정보를 확보했다. 문제의 차량은 SM미디어라는 폐업된 출판 기획사의 명의로 등록돼 있었고 그 주소지는 현재 비어있는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가였다. 이름은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서류상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때 박정수는 병원을 혼자 다녀왔다. 의사는 이전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단순히 위치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몇 달 안에 시야, 언어 영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박정수는 차분하게 들었다. 그러고는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타지 않고 집까지 천천히 걸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아직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해요. 그날 밤 윤경아는 태백자택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서울 시내의 한 여관에 투숙했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조용히 말했다. 기억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진실은 남아있어야 하잖소. 그 말은 누구에게 전한 것인지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강수는 조용히 정보를 정리해 마광숙에게 보고했다. SM미디어라는 이름은 과거 박정수와 윤경환이 젊은 시절 몸담았던 문화단체에서 갈라져 나온 소규모 출판 기획사였다. 오래전 해체된 줄 알았던 그 조직은 여전히 등록은 살아있었고 최근 누군가가 그 이름으로 활동 재개를 시도하고 있었다. 박정수는 이 이름을 듣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다. 그때 우리가 함께하던 마지막 공간 그 이름을 왜 아직 쓰고 있는 걸까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SM미디어는 그들에게 단순한 출판 브랜드가 아니었다. 한 시절을 함께 공유한 이름이자 꿈과 이상이 무너진 흔적이었다. 그날 밤 박정수는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아직 끝낼 게 있어요. 며칠 후 마광숙은 집 앞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수첩 하나와 손글씨 메모가 들어있었다. 수첩은 1980년대 윤경환이 직접 썼던 일지였고 그 안에는 젊은 시절 문학회 시절의 단상들과 박정수에 대한 글귀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수첩의 맨 뒷장에는 뜻밖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이 이걸 보게 되는 날
난 이미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마광숙은 수첩을 조심스럽게 덮었다. 그 문장은 예고처럼 느껴졌다. 윤경환이 조용히 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가슴 한켠에 밀려들었다. 다음 날 그녀는 윤경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것은 다름 아닌 인근 동네 이웃이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요즘은 외출도 삼가고 있어요. 며칠째 거의 방 안에서만 지내시고. 이웃의 말에 광숙은 불안해졌고 박정수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박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윤경환과 함께 찍힌 옛 사진을 꺼내들었다. 흐릿한 흑백 속 옆모습의 두 사람은 어딘가 멈춘 시간 속에서 웃고 있었다. 그녀는 오래도록 사진을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렸다. 기억도 사람도 사라지는 건 순식간이네요. 며칠 뒤 박정수는 다시 마광숙을 조용히 불렀다. 이번에는 노트 한 권을 내밀었다.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쓴 짧은 문장들, 그리고 그 아래에 덧붙인 한 장의 서류. 재산 포기 각서였다. 그 각서는 마광숙이 직접 준비한 것이었다. 박정수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광숙이 먼저 결심한 것이었다. 그날 밤 광숙은 그 서류를 들고 혼자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인정은 상속이 아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온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서류가 담긴 봉투가 실수로 한동석의 서재 서류 더미에 섞인 것이었다. 봉투를 열어본 동석은 내용과 서명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날 저녁 그는 박정수에게 단호하게 따졌다. 왜 이런 걸 쓰셨습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박정수는 짧은 침묵 끝에 조용히 답했다.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자는 거지. 그러나 동석의 반응은 격했다. 이후 며칠 동안 그녀는 광숙과의 연락도 피했다. 하지만 마광숙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다. 며칠 뒤 박정수는 다시 마광숙을 조용히 불렀다. 술도가에서 멀지 않은 한적한 찻집. 말없이 차를 마시던 박정수는 가방 안에서 한 권의 공책과 봉투 하나를 꺼냈다. 공책 안에는 빼곡한 손글씨가 담겨 있었다. 광숙을 처음 본 날부터 박정수가 직접 관찰한 그녀의 모습, 그리고 그녀에 대한 솔직한 감정들이 정리돼 있었다. 사실은 박정수가 입을 열었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처음 봤을 때 많이 경계했어요. 그런데 딸이 돼주겠다고 한 이후로 광숙 씨의 진심을 느꼈어요. 경환 씨를 찾는 데에도 내 일처럼 나서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그녀는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광숙이 며칠 전 제출했던 재산 포기 각서에 사본이 들어있었다. 박정수는 그것을 다시 돌려주며 말했다. 이건 이제 필요 없어요. 나는 당신이 우리 손주들의 재산을 포기하든 말든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로 했어요. 광숙은 환한 미소로 정수의 배려에 답하였다. 그 무렵 마광숙은 한동석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어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식 올립시다. 한동석은 의외로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미 마음 정했어. 지금까지 우린 너무 오래 눈치만 보며 살아왔지.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돌입했다. 웨딩 플래너와 상담을 시작했고 날짜를 정했으며 예복 피팅까지 진행됐다. 오형제들에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다. 장수는 밝은 얼굴로 축하했고 흥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천수와 범수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도 잘 됐네라는 말을 어렵게 꺼냈다. 그리고 강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이제라도 우리 집에 진짜 가족이 생기는 거라면 그게 누구든 괜찮아요. 축복하는 일. 결혼 준비는 속도를 냈다. 이 예식장은 마광숙이 오래전부터 눈여겨봤던 한남동의 작은 미술관 정원으로 정해졌고 식장은 가족과 가까운 이들만 초청하는 조용한 형태로 진행하기로 결정되었다. 웨딩 플래너와의 미팅은 빠르게 이어졌다. 드레스 투어는 세 곳의 샵을 돌며 진행됐고 그녀는 허리 라인이 정갈하게 떨어지는 실크 드레스를 골랐다. 한동석은 결혼식 청첩장 시안을 꼼꼼히 살펴봤다. 디자인은 단순하지만 품격이 있었고 문구는 소박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우리가 가족이 됩니다. 소식을 들은 오형제들은 각자의 반응을 보였다. 천수는 이미 광숙에게 형수님이라고 부르며 너스레를 떨었고 흥수는 마음을 굳힌 듯 예식장 답사에도 동행했다. 범수와 강수는 미소 띤 얼굴로 조용히 그들을 지켜봐 주었다. 그러나 그날 밤 한동석은 박정수에게 청첩장을 전달하였다. 그래도 모든 걸 허락한 건 아니야. 며칠 후 그녀는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다. 증상은 그대로였고 진단도 변함없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시간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리를 시작하셔.